제가 준비한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국가 정책에 관해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런 쪽의 과제를 좀 수행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이미 쭉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정의랑 이런 것들은 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정리를 했네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여기 보시면 뭐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IBM은 뭐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디지털 기술 및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이런 정부 정책이나 제가 이런 관련된 사업을 좀 하다 보면은 용어에 대해서 조금 혼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뭐 같은 용어를 쓴 이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정의를 좀 보시면은 여기 뭐 아까 IBM이나 그 WEF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각기 좀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연 어떤 거냐? 이거는 조금 뭐 각기 생각하는 것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현재 아날로그로 진행했던 어떤 방식들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들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과연 그럼 이러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그 기업들에게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에서 이런 거 많이 썼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프레딕스라고 해가지고 지가 실제로 자기네들은 이제 디지털 기업이다. 제조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실패 사례 하면은 지에 그게 또 나와요. 프레딕스가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나라는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말이 있는 만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좀 여러 가지 좀, 잘 들여다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챗 GPT를 한번 쳐본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봤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면 이걸 한국말로 우리가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두 가지 개념을 이렇게 혼재되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전환이란 말과 디지털 변혁. 이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디지털 전환은 실제로 비즈니스 전체적인 전략, 프로세스, 조직 문화들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변환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어떤 그 업무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로 바꾸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쌓다 보면 리유즈가 가능하죠. 이걸로 다양한 것들의 확장이 가능해요. 분석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다른 것들을 뽑아볼 수 있고 우리가 다른 데 활용이 가능하죠. 아날로그가 좀 불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능한 게 디지털이죠. 이게 좀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면 디지털 변혁은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 체인지를 얘기를 하죠. 이제까지 제조업을 했다. 이제까지 아날로그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했다라고 하면 지처럼 완전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업의 체질을 완전 디지털로 바꾸는 것을 디지털 변혁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변혁이나 둘 다 영어로 쓸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들을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대기업 자체에서 완전 디지털화, 디지털 변혁을 얘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디지털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 지휘같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고 하면서 근데 저도 열심히 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하려면 어렵죠. 그런 거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된다라는 것들. 그 두 개념을 영어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하지만 한국말로 했을 때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변혁은 다르다. 이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아마 설명했으면 이 장표는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혹시 다들 아시나요? 설명을 하는 게 맞을지? 네. 제가 앞에 어떻게 지금 커리큘럼이 짜여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가장 크게 말하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이 단계예요. 그래서 전산화 단계, 디지털화 단계, 디지털 전환 단계. 그래서 디지털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나눕니다. 실제 데이터를 정보만 디지털화를 하는 게 우리가 디지털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들 때는 뭐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PC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쓰던 그 정보와 이런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책장에 다 보관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찾기도 어려워. 그랬더니 스캔해서 PDF로 했어요. 디지털로 했죠. 이 정도의 어떤 단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산을 도입해서 뭔가를 하긴 했는데 뭔가 확장성은 좀 떨어지죠. 이거를 디지털이제이션에서 지금에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으로 생각지는 아무도 않죠. 단지 매체를 바꾼 거예요. 바꿔서 디지털화를 했을 뿐이죠. 실제로 웹이나 인터넷 중심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 하는 게 2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프로세스가 도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IT라는 게 생기고 이 IT 관점에서 시스템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손으로 했던 것들이 IT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발주를 하거나 업무를 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이런 걸로 바뀌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이런 것들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까지 포함해서 완벽한 변화를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업체 입장에서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고 하면서 1단계에서 3단계로 확 건너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합니다. 일단 1단계가 안 돼 있으면 1단계부터 하시고 2단계, 3단계를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이게 한 번에 3단계로 하라고 하지는 않죠. 그리고 3단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기 전 단계인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뭔가를 점프업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우리의 디지털화하는 방법들은 다 범위와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프로세스를 하고 가지고 있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디지털화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구성원의 어떤 그런 정확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단계별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가장 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거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한 그 비대면 이게 온라인으로 확 바뀐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과연 그러면 디지털 전환을 말하는 이 방식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프로세스의 자동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다들 수동적이죠. 손으로 쓰고 휴먼 에러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쓰는 순간 기입을 잘못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발주서가 들어왔는데 발주서를 받아서 뭐 손을 써가지고 결제를 올려야 되는데 공짜로 하나 더 빠뜨렸어요. 더 넣었어요. 뭐 이런 오해를 한 번씩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개입하는 순간 완벽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프로세스 자동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런 RPA나 이런 어떤 기술을 도입하면은 사람이 개입 안 해도 되잖아요.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해서 처리를 하면 속도도 빠르지만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죠. 사람이 에러를 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존의 방식은 사람에 의해서 많이 그러니까 좌지우지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얼마나 근무를 했고 이걸 잘 아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강점인데 데이터는 없어요. 왜? 이 사람의 감이니까, 경험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갔어요. 다음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갑갑하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다시 다 그 경험이 또 그만큼 쌓여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게 좀 디지털화돼 있다. 데이터가 쌓여 있고 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이 바뀌어도 이러한 누수나
이러한 단절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고객 경험의 강화 뭐 이건 맞고요. 그 유연하고 민첩한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그렇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은 실제 어떠한 협업 도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정착되면서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졌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써 있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안 강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오히려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할수록 더 중요하게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보안이 어, 그 쉽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했는데 이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데이터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안은 앞으로도 더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도 창원에서 업체를 갔다 왔는데 해외 그 자동차 부품 업체 납품하는 업체예요. 근데 그 업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라고 하죠?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식의 기술보다도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글로벌 OEM에서 요구하는 거는 보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